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보다는 약간 기온이 낮죠. 그래도 폭염은 계속될 거라는 예보입니다. 도대체 이 폭염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이 열대야만은 좀 멈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잠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분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열대야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게 되지 않은 요즘 진짜 여름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을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폭염과 싸워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었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 후속 대응 방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베를린 구상이 유효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한반도로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련해서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7분 동안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예, 아베 일본 총리하고 통화한 시간보다도 한 7분가량 더 길게 통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공통된 인식이 확실히 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재와 압박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죠. 근데 그 핵잠수함 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꺼냈다. 이런 게 보도가 됐던데, 이거는 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후보 시절에도 또 송영무 국방장관도 몇 차례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핵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부분, 핵잠수함 가진다는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대통령 생각은 우리의 방어 능력 자체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삼축 체제, 킬체인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 잠수함 능력에서는 북한보다 한국이 조금 부족하다고 늘 느끼시는 것 같고, 이걸 일시에 좀 만회하는 분야에서 핵잠수함, 그리고 북한이 지금 SLBM 같은 부분을 지금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게 논란이 됩니까? 핵잠수함이. 우리가 힘의 우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일환인데? 일단 미국이, 물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예. 예를 들자면 역시 핵을 농축해서 연료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그 IAEA 위반은 아니지만 이것이 그럴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핵무장론과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핵잠수함이 핵무장론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전제가 있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핵과 미사일의 포기라는, 그죠? 네. 이게 그냥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성명으로 공식 반응을 냈는데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전면 배격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당연한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인데요. 네. 북한은 일단 자기들이 자기 페이스대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한 다음에 그때까지는 포기라든지 비핵화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런데 자기 페이스로 가겠다는 얘기죠. 네. 예, 자기 페이스로 가겠다. 네네. 그렇다면은 자기 페이스로 가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 계획대로 가겠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추가 도발, 예를 들면은 ICBM을 다시 한번 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혹은 국지전 도발을 하겠다는 이런 도발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확실히 핵을 가지고 난 다음에 미국과 군축, 그러니까 같은 핵국가로서의 군축 회담에 나가지 비핵화 회담에 나가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발을 위한 도발이라기보다는 예. 북한이 확실하게 국제사회에 오른 핵국가로 간다는 부분을 확실히 하고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뭐 미사일을 하거나 핵을 그건 아니란 얘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8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8월이 이제 ICBM을 지금 7월달에 2번이나 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핵실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북한 핵과 이렇게 마주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결국 한미 군사 훈련이거든요. 그 예. G 프리덤 가이드가 이제 8월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또 이제 긴장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꼭 나오는 것이 3월 위기설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것과 이제 더불어 지금 4월 위기설. 예. 예, 3, 4월에 예. 나오는 건 이제 3월에 있는 그 한미의 군사 훈련하고 이제 북한의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죠. 예. 아니 근데요. 그 핵실험 이런 것들 그리고 틀레슨 미 국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미사일 쏘지 않으면 대화에 어떤 그 전제 조건이 미사일 쏘지 않는 거다. 근데 미사일 쏠 것 ICBM 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핵실험 마지막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한국이 중요시하는 건 이제 좀 핵실험 쪽에 많이 쏠려 있고요. 미국이 이제 ICBM 왜냐하면 그 이제 미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ICBM을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두 차례 핵실험과 ICBM을 하게 되면 빠르면 1, 2년 내에 아니면 2, 3년 내에 그야말로 북한이 이제 실전 배치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아마 그것이 시기의 문제지 북한은 그것을 가질 때까지 자기 페이스로 끝까지 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ICBM을 쏘거나 아니면 핵실험을 했을 때 아니 네. 또 제재 결의안 발표하고 이런 식의 대응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사실 제재 수단이 거의 뭐 바닥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번에는 그다음에 남은 게 원유라든지 다른 그렇죠. 제재 수단이 남아 있고 네. 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전면적으로 하게 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 지금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이제 상대방의 위기와 이제 한반도 위기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대타결 같은 예. 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아무튼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네. 결국은. 네네. 그래서 이제 위기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강경화 장관이 이제 북한 이용호 외무상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예. 네. 강경화 장관이 남북 대화에 적극 좀 호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정성이 결여됐다.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진정성이에요?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진정성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3분 동안 그야말로 어쩌다 마주쳐서 3분간 얘기를 나눈 건데요. 긴 건 걸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예. 아닙니다. 근데 이걸 보면 북한으로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이 진정성이라는 게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예.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북한은 우리한테 대한 대화가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제재를 하면서 뭔 대화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이 뭔가 막아준다든지 대화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구조적으로도 사실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인데 한국 니들이 끼어 살릴 게 없다. 결국 우리가 미국과 직접 얘기하겠다. 뭐 이런 자세인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북한과 얘기 안 할 거요?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전에는 우리가 대화하지 않겠다, 말려들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만장일치로요. 네. 어떻게 이번에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데보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북한이 그동안의 제재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면역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이것을 이행하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제재를 실행은 하겠지만 미국이 네. 저렇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속도나 규모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 그다음에 또 원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지금까지보다는 높아졌지만 사실 이것이 제대로 북한을 결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면은요. 지금 어떤 그 탈출구, 지금 한반도의 이 상황의 탈출구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를린 구상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낭만적으로 대화를 원한다고는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구도는 미국과 중국이 압박을 하고요. 네. 대화의 창구는 한국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3국이 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 결국 가장 문제점은 미중이 서로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 한미 관계 중에서도 한국이 대화를 나가서 미국이 말하는 압박과 제재 국면을 약화시키는 것을 미국도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3국가가 사실은 긴밀하게 만나서 일종의 분업을 해야 된다. 공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베를린 구상은 우리가 대화의 창구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 압박을 하고 대화는 한국의 유일한 탈출구다. 이런 구도가 계속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문제의 주체로서의 우리 역할을 또 다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 중국을 또 우리가 좀 중국한테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네. 예. 지금 보면은 서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미국이 대화를 안 해서 상황이 이렇게 갔다고 보고 예. 미국은 중국한테 제재를 제대로 안 해서 상황이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틈새가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서 이 3자가 공조가 되는 외교력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압박을 하고 대화 창구는 우리로 단일화하면 실제로 북한이 우리랑 대화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또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그렇죠. 뭐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결국은 북한이 바라는 게 적대시 정책의 철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하는 것은 한국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비핵화와 동시에 적대시 정책을 하게 되면 점점 한국이 하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이 그거를 한국이 힘을 가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국하고 대화하지 않겠죠.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린다. 어느 정도 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예. 북한이 지난 25년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시간이 많지 않고 북한은 빨리 자기들이 해결 어느 정도 가지는 순간까지 그 가지게 되면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가 대화라도 우리가 배제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중이 합의를 해버린다든지 우리 의견 없이 북미가 해결을 해버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예, 화요일 아침 8시 30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교통량은 많지 않은데요. 사고 소식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금천 부근과 비봉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요. 팔곡 분기점 부근 321km 지점인데요. 승용차와 화물차 여러 대가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현재는 소방차와 견인차가 와서 사고 처리하는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차로와 갓길 통제 중이라는 거 참고해서 지나시고요. 이 구간에서만 현재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목동교에서 금창교까지 외곽으로 나가는 길 정체고요.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양평교 구간으로 밀립니다. 성산로 연인 아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그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LTV, DTI 뭐 이제 다들 이제 익숙하실 텐데. 예. 그 LTV는 무슨 요새는 그 UHD TV가 나오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LTV, DTI가 나온 게 2003년에 LTV가 나왔고 DTI가 2006년에 처음 도입이 됐어요. 예. 이게 LTV, DTI가 이 그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쏠쏠한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돈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들고. 네. 근데 효과는 만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세종시나 금융이나 금감원 가면 서로 자기들이 LTV, DTI 만들었다고 다들 자랑합니다. 아. 가장 효과가 좋아서 그런데 예. 이번에도 LTV, DTI 가지고 되게 이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돈 줄 재니까 뭐 당연히 수요가 살 수 있는 사람 수 여러 개 안 되니까 이제 약간의 거래가 어떻게 보면 절벽이 어떻게 보면 줄면서 예. 주택 시장 자체가 상당히 잠잠한 편인데 중요한 건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LTV, DTI 경우의 수가 최소 16가지입니다. 아. 대한민국은 이제 뭐 17개 광역시도가 아니라 이제 크게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과 일반 지역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반 지역 이 4개로 나뉘면서 또 국민의 계층은 무주택 서민과 대출이 없는 사람과 그리고 대출이 있는 사람과 투기 지역에 대출이 있는 사람 이렇게 4개로 나뉘면서 4개잖아요. 합해서 경우의 수가 최소 1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지 기자인 저조차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LTV, DTI가 70에서 60에서 60, 50, 40, 40, 30, 30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본인이 어디 속하는지는 그 표를 보고 알 수가 있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8월 2일 전에 계약은 하는데 은행에 대출 신청 서류를 제출했는데 대출을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 해서 종전처럼 LTV 60, DTI 50을 적용받도록 하고 원래는 파리 대책에 한해서면 40%로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완화를 하는 거고 대출 신청은 못했지만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사람들 무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새 규제를 적용하니까 원래대로 파리 대책 이전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LTV 60, DTI 50입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하느냐? 계약서를 들고 가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무주택자의 기준도 완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번 파리 대책에 무주택 앞에 수식어 하나 붙습니다. 서민 무주택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서민 무주택 가구의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이럴 때 서민 무주택 가구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LTV, DTI를 상당히 완화해 줬거든요. 이거 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야말로 주택이 없는 뭐 이 소득 관련 없이 소득 없는 무주택자에 관해서도 일부 약간의 어떤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2일 이전에 주택 계약을 하고 대출 신청을 못한 사람에 한해서는 그 전에 의해서 이제 대출 신청 못한 사람에서 구제를 해서 이전에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경매 시장도 조금 가라앉은 모양이더라고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이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어제 열렸는데 예. 보통 같으면 이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모두 대부분 낙찰이 되는데 8건 중에 아파트 기준입니다. 4건이 유찰돼 반밖에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고요. 평균 낙찰가율 그러니까 감정 가격 대비해서 낙찰 가격이죠. 지난달까지는 99%였는데 바로 12%포인트 떨어지면 86%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부동산들은 대부분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앞으로 계속 그럴 거냐 당분간은 그렇겠죠. 다만 지금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경매시장 자체가 원래 약간 비수기인데 거기다가 이 파리 대책 때문에 더욱더 이제 조정세, 관망세가 심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년 구형받았는데 재계에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상보다 많다는 거죠. 네. 예. 어제 12년을 구형한 이유는 그 국외재산 도피 그것 때문이죠. 뇌물이 성립이 되면 뇌물 공여죄가 성립이 되면 뇌물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 돈을 빼돌렸고 회사 돈 빼돌려서 해외에서 줬으니까 국외 반출이니까 국외재산 도피라는 건데 10년 이상 구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게 해서
어떻게 받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공판이겠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공판 같은 경우에는 12년 그리고 360원짜리 녹색 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리면서 손에 꼭 쥐고 있던 게 녹색 노트였는데 그게 구치소에서 360원에 팔던 거랍니다. 거기에 이제 본인의 어떤 최후 진술을 다 써서 자필로 써가지고 와서 그게 상당히 카메라에 많이 잡혔었고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최후 진술을 했죠. 국민연금을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욕심을 내겠냐. 그리고 부친인 이건희 회장 얘기할 때 눈물을 보였는데 최종 선고 공판은 25일입니다. 생중계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예, 25일이면 금요일이네요. 맞습니다. 예, 아직 좀 한참 남았네요. 맞습니다. 예, 요새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급전 지시를 정부가 내리고 있다는데 급전하면 우리 급한 돈으로 생각하는데 예전에 급전하면 그래도 교수님은 급전 세대실 것 같은데 급히 보낼 전보, 예, 급히 보낼 전화를 전보 있었죠 옛날에. 급전이라고 그럼요. 하잖아요. 예. 그 급전입니다. 한자가 똑같아요. 급히 보내는 전보인데 이 급히 보낸 전보가 뭐냐? 전기 사용을 줄이라는 급전. 그래서 급전 지시를 만든 게 2011년 다들 기억하시고 9.15 블랙아웃 대정전이 있어요. 그 사태 이후 이 급전 제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그만큼 덜 사용하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입하는 기업들이 한해서 급전 지시를 하면 전기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네. 근데 이거를 지난달 12일에도 하고 21일에도 하고 어제도 급전 지시 바로 전 단계인 감축 시험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원래 이제 이 제도를 만든 이후에 많이 쓰지도 않다가 5차례 정도만 썼는데 한 3, 4년간. 근데 올 들어서만 벌써 2번 하고 한 번 바로 전 단계에 썼다는 거는 뭐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뭐 여름이 너무 덥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아우 이렇게 더워가지고 이거 어디 근데 이 더위에 우리가 떠올리는 게 보양식인데 아니 보양식 좀 먹어봤어요? 저는 뭘 먹어요? 저는 주로 오리를 좋아합니다. 오리. 예. 딴 거 좋아하는 건데 괜히 방송에서 딴 거 얘기 뭐 아닙니다. 해가지고 저는 오리를 좋아합니다. 예. 뭐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예. 날개 있는 게 좋더라고요. 예. 치킨과 나 오리. 날개 없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 예. 유도하시지 마시고요. 근데 요새 장어가 최고의 보양식으로 뜨고 있다 그러죠? 맞습니다. 이제 사 먹는 것 기준으로는 사실 뭐 닭이나 오리를 많이 드실 거고 그 외에 삼계탕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 교수님이 상상하시는 것도 거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해먹는 보양식 기준으로 보면 집에서 해먹는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장어 소비가 확 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 먹는 것도 많이 늘었는데 장어가 사 먹기엔 좀 비싸잖아요. 사실. 아니 요새는 싼 집도 많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집도 있습니다. 예. 외국산 장어가 맞습니다. 또 이렇게 중국에서 잡아와서 필리핀 장어가 사실은 제일 25도가 돼야 되거든요. 장어가 잘 자라는데. 예, 역시 보양식 관련해서 아니요, 전문적인 장어에 식견을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죠. 예. 한 대형마트 지난달에 그 보양식의 매출 증가율을 봤더니 장어가 작년 7월보다 48%나 늘었다는 거고요. 전복도 5% 정도 늘었는데 닭, 오리 매출은 오히려 4% 정도 감소했습니다. 뭐 AI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왜냐하면 보통 닭, 오리는 보통 해먹으면 힘들잖아요. 힘들죠. 이 더운 날에 넣고 그 장시간 끓이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딱 하기에는 장어가 그냥 뭐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딱 데우면 거의 먹을 수 있게 위에다 그냥 소스만. 그거는 이제 마트에서 산 장어고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마트 기준입니다. 마트 기준입니다. 예. 지금 이제 잘 드시는 분은 교수님 전 잘해 드시는 분은 이제 시장에서 사서 구워 먹으면 되죠.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장어가 특히 1인 가구들도 많이 먹는다고 해요. 편의점에서도 장어를 파는데 장어를 직접 팔진 않고 장어 도시락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장어 도시락이 작년보다 15% 이상이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장어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체중이 엄청 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어 가게 하시는 분들 항의 문자가 불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어하고 특별한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란 말씀이시죠. 예. 예. 왜 자꾸 겁주고 그래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의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자,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배종찬 본부장께서는 이 폭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장어를 못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 장어 진짜 좋아해요. 사주십니까? 알아서 먹어야지 왜? 좀 사주십시오. 아침부터 사주십시오. 이게 너무 뻔뻔한 분위기로 나가네 이거. 네. 자, 근데 말이에요. 진짜 이 폭염 속에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그 유엔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었지만은 이 쉬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 해군 안보 시설을 돌아보고 정말 휴가인 듯 휴가 아닌 듯 휴가. 예? 네. 이게 원래는 뭐였죠?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네. 아재들이래 가지고요. 네네. 기억력이 이게 팍팍 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폭염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 휴가 중에 꼭 무슨 일이 터지는 현상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생했는데요. 이 유엔의 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결의가 이 대통령 휴가 중에 결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휴가인 듯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낸 예. 문재인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고 4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4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2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휴가 중에도 물어보았습니다. 지지율도 휴가였나 봅니다. 이 77% 긍정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직전 조사와 그대로였습니다. 지지율도 휴가였나 봅니다. 네. 이 부정평가는 15%. 이번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이 삼두마차입니다. 삼두마차. 이 호남 30대 화이트 칼라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호남과 30대는 대통령 지지율이 90%가 넘었고요. 화이트 칼라층은 이 90%에 육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적폐 청산 모드에 이 적극적인 호응이 있는 응답차층으로 해석됩니다. 예. 그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보면은 이 대통령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통령 지지층 이 개혁 행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보면 이 소통 잘함, 국민 공감 능력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공약 관련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개혁, 적폐 청산, 개혁 의지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들여다보았는데요. 주로 안보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북핵 안보와 사드 배치를 포함해 안보 이슈가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 인사 문제, 이 원전 정책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소통은 적극적으로 환영받는 분위기이고 대통령의 안보 행보는 이 부정평가 중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 사드도 다시 추가 배치하겠다 그러고 나름대로 또 상당히 안보에도 행보를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쟁 얘기까지도 이 언급을 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조사도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인지 트러블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더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도 되네 오늘. 이 예. 국내외로 자충우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 미국 주도로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지 더 낮아지거나 혹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32%로 나왔습니다.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 이번 ICBM 발사가 있었지만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는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6일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조사보다는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령별, 지지정당별,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전개되면서 한반도 긴장은 높아지는데 이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국민,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는 국민이 확연하게 엇갈렸습니다. 인천, 경기, 충청, 대구, 경북은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호남, 부산, 울산, 경남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전쟁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는 반면 이 30대와 40대는 상대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20대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20대는 50대와 비슷하게 이 전쟁 가능성을 그래도 꽤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대가 신안보 세대가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지지정당별로는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가장 높았고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낮았는데요. 이 바른정당 지지층은 딱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예. 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이나 연령대의 차이보다는 이념적 성향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안보가 이제 주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드 배치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시아 지역안보 포럼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랬던 모양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 추가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높죠? 네, 먼저 ARF 이야기를 드리면 예. 이 표정으로 외교한다는 것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거든요. 아니요, 시진핑 주석도 표정으로 잘해요. 네. 이 중국은 표정입니다. 네. 북한의 니홍호 외무상을 만나서는 예. 왕이 부장이 미소를 띄웠는데요. 강경화 장관에게는 싸늘했습니다. 이 한중 외교수장회담에서 왕이 부장은 강경화 장관에게 사드 추가 배치를 따져 물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사드 방어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무차별적인 경제 보복을 해오고 있는 중국이 문제인데 적반하장이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이 외교부장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요. 얼굴은 주윤발을 닮았지만 상남자 스타일로 보이지 않는다. 예. 이런 의견도 빅데이터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민들에게는 왕이 본색 아닌 왕이 실망이 될 것이다. 이런 댓글도 달려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한 거. 임시 추가 배치한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을 알아봤는데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이 넘는 이 7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렇죠. 대통령의 또 결단력도 아주 돋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 이게 달라진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72%. 그래서 물론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네. 과거도 높긴 높았어요. 이전 조사에서는 가반을 그래도 조금 웃도는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였었죠. 근데 그 조사보다 찬성 의견이 왜 높아졌느냐 봤더니 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지역 세대 이념 성향 가릴 것 없이 추가 배치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74%로 전체 찬성 의견보다도 더 높았는데요. 이 불안감에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이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도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진보층에서도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4기 임시 추가 배치에 찬성 의견이 70% 예.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핵잠수함 얘기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힘을 바탕으로 한 대화,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핵미사일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라는 전제 조건에 있어서 이 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문제도 이제 약간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 해도 너무한다 이런 반응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대북 인식의 변화마저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할지 아니면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유지해야 할지를 물어봤는데요. 이 북핵 포기가 없으면 모든 대북 지원은 중단 의견이 과반이 넘는 57%로 나타났습니다.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 39%로 나와서 적지 않은 비율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조사 기관이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하던 시점인 2013년 4년 전이죠. 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번 조사에서 4년 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아졌습니다. 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북한의 ICBM 도발이 지속되고 이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8.15입니다. 광복절 기념사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유지하는 베를린 구상 2탄이 나올지 여부가 그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정치 여론조사도 있죠. 지금 네. 국내 정치하면 뭐니 해도 국민의당이죠. 이 국민의당의 그 주목도가 굉장한데 말이에요. 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전대 출마에 대해 때문에 이제 국민의당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데,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각 당 지지율은 일단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관심의 내용은 좀 각각 다를 텐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로 국민의당은 깊은 내홍에 빠진 모습인데요. 이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인데요. 예. 이 결선 투표가 도입돼서 친한 세력 대 비한 세력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국민의당 지지율에 아직까지 유의미한 변화는 없습니다. 5%로 나타났는데요. 이 만약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라도 지지율이 오르는 컨벤션 효과가 없다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 운영에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국민의당에 국민은 안 보이고 정치만 보이는 현실, 누가 응답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 지지율을 소개하면 더불어민주당은 46%로 50%대 고지를 조금 이탈해서 주춤한 모습이었고요. 이 자유한국당은 11%로 두 자릿수 지지율에 특허를 했습니다. 네. 이 바른정당 역시 10% 지지율로 자유한국당과 경쟁하는 모습이고요. 정의당은 6%. 그렇지만 아직까지 4명 중 1명 가까이는 여전히 지지할 정당이 없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이 증거 조작 이것 때문에 민심 위반됐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안철수 전 대표는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통한 어떤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호남에 갇혀서는 안 되고 전국 정당화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것이다. 또 특정 인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 당의 모습도 바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당의 정체성입니다. 국민의당이 어떤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에 대해 제대로 응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덥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폭염 속에서 여러분 힘차게 기운 잃지 마시고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